안녕하십니까, 이주헌입니다. 요즘 SNS에서 흥미로운 유행이 하나 번지고 있습니다. 난 네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 아이폰으로 우연히 찍힌 너의 일상을 보여줘. 사람들은 챗GPT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들 비슷한 문구를 쓰는데도 돌아오는 사진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죠. 누군가에게는 흐릿한 일상 사진처럼, 누군가에게는 무심코 찍힌 셀카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왠지 그 사람과 닮은 분위기의 이미지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단순한 AI가 만들어낸 예쁜 사진이 아닙니다. 내 말투를 기억하고 내 관심사에 반응하고 내 질문에 답해온 그 AI가 과연 스스로를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지가 궁금한 거죠. 결국 이 유행은 AI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느냐보다 사용자와 AI 사이에 어떤 관계가 쌓였느냐를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소라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요즘에 챗GPT에게 네 실제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하는 유행이 있잖아요. 네. 혹시 직접 해보셨나요? 제 챗GPT는요. 네. 알고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쩐지 연애 상담이라든지 네. 이런 제 사소한 고민들을 너무 잘 들어주는 게 뭔가 친구 같다 생각했었는데 여자였습니다. 약간 MBTI도 F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뭔가 완전 ISFP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파악이 되나요? 네. 이게 저한테 사진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소라영 아나운서는 그 우연히 찍힌 그 셀카처럼 뭐 자연스럽고 흐릿한 사진이 나왔고, 저도 한번 해봤을 때는 저는 그냥 사무실에 노트북 하나 띡 있고 챗GPT 로고가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목도 안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같은 문구를 넣었는데도 이게 각자 전혀 다른 좀 이미지가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이 AI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대화해온 챗GPT가 어떤 이미지로 표현될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인간과 AI 관계가 이렇게 정말 가까워졌다, 정말 긴밀해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AI 관련된 5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AI 관련된 5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AI 시대 경쟁력은 창작 컨텐츠다. 네이버가 AI 시장에 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원도 AI 비서를 둔다. LG화학이 AX교육 3,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국민의 39%가 생성형 AI를 써봤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 서울병원이 AI 수술 로봇을 직접 개발한다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내 첫 보안 취약점 신고제를 시범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창작 컨텐츠를 내세웠습니다. AI 검색 답변에 인용되는 컨텐츠의 창작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5년간 창작 생태계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좋은 AI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데이터와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이버의 AI 검색 전략과 창작자 보상 계획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는 혹시 이 궁금한 게 생겨서 검색하실 때 뭐 블로그 후기나 카페 같은 거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전 아무래도 좀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실제 후기를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맛집을 갔는데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별로더라. 이런 실제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볼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맛집 후기도 확인을 하고 뭐 제품 살 때도 사용 후기나 이런 것도 비교해보고 또 참고하잖아요. 결국 이 좋은 검색 결과를 만들려면 좋은 컨텐츠들이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이번에 AI 시대 경쟁력으로 이 창작 컨텐츠를 좀 내세우면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상황일까요?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가 사람들한테 돈까지 제공하면서 콘텐츠를 모으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AI가 똑똑해지려면 좋은 데이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검색 서비스는 단순히 웹페이지를 찾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직접 답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AI는 아무 정보나 배우면 틀린 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경험을 담아 쓴 믿을 만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디자인 이런 지식인과 같은 자사 콘텐츠를 굉장히 강점으로 바라보면서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좋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블로그나 지식인 글은 이 사람들이 검색해서 읽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좀 강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 블로그나 지식인 같은 사용자 콘텐츠도 이 AI 검색의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재 네이버 AI 답변에 사용되는 자료의 약 70%가 네이버 안에 있는 사용자 콘텐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 후기, 여행 팁, 공부 노하우처럼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들이 AI 답변에 활용되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콘텐츠가 단순히 게시글이 아니라 AI의 교과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AI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이 AI 답변에 활용이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네이버 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AI 답변에 많이 인용된 창작들에게 매달 선정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꽤나 큰데요. 연간 총 200억 원 규모고요. 한 사람당 최소 3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회수만 보는 게 아니라 AI 답변에 실제로 얼마나 활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보상해주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듭니다. 이 보상이 걸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자극적인 제목이나 뭐 과장된 내용을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회수나 인용수만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컨텐츠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네이버 측에서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많이 노출된 컨텐츠보다는 정확성과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정보나 과장된 글보다는 실제 경험과 근거가 더 잘 담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AI가 참고하도록 만들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원하는 건 클릭을 많이 받는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볼 수 있는 고품질 정보가 많이 쌓이는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이 새로운 서비스인 AI 탭이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AI 탭, 기존 검색과는 어떤 점이 다른 서비스인가요? 네, 이 기능은요, 단순히 검색창에 단어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듯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여행 2박 3일 코스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면 AI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물건이나 장소를 찍으면 AI가 바로 설명해 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쇼핑 정보나 실제 사용 후기까지 연결해서 보여주는 기능 역시 추가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네이버가 하려는 거는 단순한 이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AI 검색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최종 목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는 이렇게 단순 엔진 검색을 넘어서 통합 AI 비서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AI 모델이죠. 바로 하이퍼 클로버 X까지 적용해서 검색부터 정보 탐색, 그리고 쇼핑 실행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네이버의 큰 목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네이버는 AI 콘텐츠 이 검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 콘텐츠와 창작 생태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AI가 좋은 답변을 하려면 좋은 데이터와 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AI 검색 경쟁은 누가 더 강한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콘텐츠 생태계를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일반 사원도 AI 비서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AX 교육에 3,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이 임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며 전사적 AI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사무직 절반이 교육을 마쳤고 구성원 각자가 업무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AI와 함께 일하는 문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LG화학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랑 아나운서 혹시 이 회사에 일을 척척 도와주는 신입사원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사수분이라든지 선배님이 계시면 그래도 알려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는 부족한가요?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 회의 내용도 정리해주고, 자료도 찾아주고, 보고서 초안까지 잡아주면, 혼자 일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일의 능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이 실제 신입사원이 아니라 AI가 도와주는 이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LG화학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자 업무에 맞는 AI 비서를 직접 설계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또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직원도 벌써 이 3,00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LG화학이 회사 전체의 AI 사용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직원 대상 AI 교육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일부 전문가가 쓰는 기술이 아닌 모든 직원이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사를 바꾸고 있는데요. 현재 LG화학에서는 AI 활용 교육을 받은 직원이 3,000명을 넘은 상태고요. 최근 6달 동안 사무직 직원의 절반 정도가 이미 교육을 마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단순히 AI 교육법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맞는 AI를 직접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직원은 고객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AI를 활용하고요. 연구원은 자료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AI, 또 생산부서의 경우 업무 자동화를 도와주는 AI를 씁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 자기 일에 맞는 AI 비서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LG화학은 이를 1인 1 에이전트 모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교육은 회사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AI를 내려주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업 직원들이 실제 직접 AI를 활용하면서 업무 방식을 바꿔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AI 교육이라고 하면 자칫 이론 중심으로 흐르거나 실제 업무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업이 특별한 점이 리더들의 솔선수범이다, 이런 얘기가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직원들의 반응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론 중심이 아니라 문서 정리라든지 회의 내용 요약, 데이터 분석과 같이 당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라 참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의 특별한 점이죠. 바로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LG화학은 AI 확산을 위해 리더 교육을 가장 먼저 진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CEO인 김동준 사장을 포함한 1,000여 명의 리더들이 먼저 AI 기반 리더십 교육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지고요. 이후에 전체 직원으로 교육을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직무별로 활용하는 심화 교육,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설계 등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LG화학이 AX 교육과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LG화학은 궁극적으로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요,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기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준 사장은 AI는 일부 전문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직접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LG화학의 새로운 표준 문화를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업과 생산, 개발과 같은 회사 전 부문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업무 속도를 높이고요. 고객 대응도 굉장히 더 빨리 하고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LG화학은 모든 직원이 자기만의 AI를 사용하는 회사로 바꾸면서 AI를 통해 업무 방식 자체를 혁신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은 AI를 일부 전문가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자기 업무에 맞게 활용하는 도구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1에이전트라는 방식으로 이 사원부터 리더까지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AI와 함께 일하는 문화가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39%가 생성형 AI를 써봤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기능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가 정보 검색과 학습, 업무 지원 도구로 빠르게 일상에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 정보 생성과 범죄 악용, 저작권 침해, 창의력 저하 같은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 실태와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이 주변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안 써보신 분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엄마랑 아빠도 챗GPT로 사주를 봤다는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참 이렇게 사주, 점 이런 거 많이 봤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AI가 뭐 일부 사람들만 쓰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뭐 공부할 때, 일할 때, 뭐 업무할 때, 일상적인 질문할 때 그리고 방금처럼 사주 볼 때도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AI를 사용한다 약간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AI가 없는 생활을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도 4명가량이 이 생성형 AI를 또 써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AI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4,32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사람들의 비중이 12.3%, 2024년 24%, 25년 38.9%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챗GPT와 같은 AI를 써본 경험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3년 연속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생성형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를 써본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겠지만 얼마나 자주 또 어떤 일에 쓰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AI를 쓰는 시간 상당히 길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자들은요, 하루 평균 약 50분 정도를 AI를 활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숙제 도움, 정보 검색, 글쓰기, 번역, 아이디어 정리, 이미지 생산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AI를 활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시간 확보와 문제 해결이라는 고차원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런 활용 용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사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듯 AI 사용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요.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AI가 점점 널리 퍼지면서 가짜 정보가 생성되기도 하고요. 허위 뉴스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기나 딥페이크와 같은 문제도 굉장히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AI의 성능 향상보다도 이렇게 그 성능이 만들어낼 가짜 현실과 악용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만큼 기술의 고도화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사용성의 대중화와 안전망에 대한 신뢰 구축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역기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맞춤형 AI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결국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우리 일상 속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이 늘어날수록 허위 정보와 범죄 악용,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AI를 더 잘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쓰기 위한 기준과 보호 정책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AI 수술 로봇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10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 서울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AI 기반 수술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받아 수술 로봇 특화 이노베이션 랩을 구축하고 시제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AI 수술 로봇이 의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보면은 이게 실제로 써본 사람이 만든 게 맞나? 이런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책상 하나를 써도 이 컨센트 위치가 좀 애매하거나 가방을 써도 수납 공간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현장에서 직접 써본 사람만이 그 불편한 거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료기기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수술 로봇도 실제 수술 현장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이런 아는 병원과 의료진의 역할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AI 기반 수술 로봇 개발에 나선다고요. 네, 삼성 서울병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AI 기반 수술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도와서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첨단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삼성 서울병원은 정부의 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5년 동안 약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큰 돈인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번 사업의 핵심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돈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 우선 로봇 개발에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연구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 테스트, 특허, 그리고 병원의 실제 사용까지 상용화의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AI 기반 수술 로봇 이노베이션 랩을 만드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실제 수술 현장에서 의사들의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지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등을 직접 테스트하면서 AI 수술 로봇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병원은 여러 전문 기업과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더 탄탄한 완성도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AI 전문가 그룹, 의료 디자인 회사, 법률 특허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협력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로봇 개발부터 실제 병원 사용까지 전 과정 함께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체화 AI죠. 바로 Embodied AI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생각만 하는 AI가 아니라요. 실제 로봇의 몸체와 연결이 돼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술 부위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든지 의사 움직임을 보조하거나 위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는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오로라 랩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이 오로라 랩 어떤 작업을 하는 곳입니까? 네, 이 오로라 랩이라는 공간은요, 이 공간을 전담 연구소로 새로 운영을 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인 건데요. 여기서는 수술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고 또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 병원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의료기기는 환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 기술 개발 이후에도 검증과 허가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AI 수술 로봇 개발 어떤 단계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개발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는 2028년까지 연구시설을 구축하고요. AI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까지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단계는 실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수준을 높여서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2029년에서 2030년까지를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후에는 정부 의료기기 허가까지 받아서 실제 병원에 보급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삼성 서울병원이 이번 AI 수술 로봇을 개발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이번 사업의 총책임자죠. 정운기 교수는 이미 이전에도 AI 수술 보조 로봇 연구 과제를 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국 의료 로봇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또 미래 의료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 수술 로봇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보겠다라는 큰 포부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기반 수술 로봇 개발부터 이 실증, 인허가,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정부가 좀 만들 예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이 직접 수술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서 이 로봇 개발을 이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AI와 로봇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국내 첫 보안취약점 신고제를 시범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취약점 신고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AI 해킹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화이트 해커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제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안 구멍을 찾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내용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네, 문제가 생긴 뒤에 뭐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해킹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이 보안 구멍을 먼저 찾아내고 고치는 게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이 보안 취약점 상시 신고제 이걸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 화이트 해커들이 직접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보안 약점을 찾아서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해커가 공격하기 전에 착한 해커들이 먼저 보안의 구멍을 찾아내는 건데요. 기존에는 보통 해킹 사고가 터진 뒤 문제를 해결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이벤트처럼 모의 해킹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와 시스템에서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나 로그인의 보안 허점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요. 기업과 기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과기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비슷한 방식이 또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짚어주셨듯이 미국과 이 유럽에서는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스템 운영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제품을 납품하려는 기업에도 관련 보안 기준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요, 에너지와 교통 그리고 우편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비슷한 의무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찾고 막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계속된 대형 해킹 사고의 발생과 AI를 활용한 해킹 기술까지 늘어나면서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만은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화이트 해커들이 AI를 활용해서 취약점을 찾는 것도 허용하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AI가 이제 해킹에도 쓰이는 시대가 되었으니 보안 점검에 있어서도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시범 사업에는 또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이 보안 취약점을 찾는 만큼 참여 기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화이트 해커들이 어떤 기준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사업에는 LG U+, 토스, NC소프트, 삼성생명과 같은 기업과 또 국민안전24, 예방접종 도우미 같은 공공서비스들도 대거 참여에 나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해커 신청 6월 12일까지고요.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만큼 윤리교육은 필수고요. 허용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는 어떤 보안 문제가 발견됐는지 공개하고 또 우수 화이트 해커에게는 상장과 2천만 원 상당의 이런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에는 정식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안 취약점 상시 신고 제도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보안 구멍을 찾아서 막겠다라는 선제적 대응 방식입니다. AI가 해킹에도 활용되는 만큼 이 보안 점검에도 AI와 화이트 해커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이 국내 사이버 보안 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뉴스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기업용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삼성 SDS입니다. 네, 삼성 SDS는 기업들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서비스와 동시에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AI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회의록 쓰느라 훌쩍 날아가는 시간 무려 75%나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메일 초안 작성 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요.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IT 서비스를 넘어 기업 업무 환경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즉 초자동화의 거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 SDS의 흥미로운 진화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띄워봤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부터 클라우드 성장 동력, 하이퍼 오토메이션 무기들, 글로벌 물류 혁신, 그리고 2025 AI 비전까지 쭉 훑어볼 텐데요.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삼성 SDS의 4분기 실적과 AI 플랫폼, 물류 혁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맞춰지는지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레거시 IT에서 AI 강자로. 이 거대한 기업이 과거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어떻게 최첨단 AI 물결에 성공적으로 올라탔는지 그 시작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985년에 세워진 삼성 SDS, 올해로 무려 41년 차를 맞은 IT 업계의 찐 베테랑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과거의 성공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뼈대를 뜯어고치고 있죠. 바로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른바 AX 전략을 회사의 새로운 DNA로 삼고 강력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황성우 대표이사의 흥미로운 선언이 있습니다.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의 정식 출시로 기업 업무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돕겠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AI가 협업해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완전히 자동화한다는 철학인데 이게 바로 지금 삼성 SDS 전체를 밀고 나가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두 번째 파트, 2. 클라우드, 새로운 성장 동력. 자, 과연 이 멋진 AI 전략이 실제로 돈이 되고 있을까요? 2024년 4분기 재무 성과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주 8,282억 원. 감이 오시나요? 작년 한 해 삼성 SDS의 총 매출입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 거대한 성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주역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드라마가 꽤 극적이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과 기존 IT 서비스가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문 반면 가운데 있는 클라우드 부문 막대는 무려 24%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에서 클라우드와 AI 중심의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가장 빼박 증거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미친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핵심은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입니다. 대구 공공데이터센터 개소, GPU AAS 확장, 그리고 오라클 DB 서비스 도입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GPU AAS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고성능 GPU를 클라우드로 쉽게 빌려 쓰는 서비스거든요. 기업들이 AI 하려면 이게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이 필수 고성능 인프라 시장을 삼성 SDS가 아주 제대로 선점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 3.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무기들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쫙 깔린 아우토반이라면 이제 그 위를 미친 듯이 달리는 강력한 스포츠카,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직장인분들, 과거 우리 업무 방식 생각해 보세요. 회의록 일일이 타이핑하고 흩어진 산의 데이터 찾느라 하루 다 가잖아요? 완전 노가다였죠?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루한 회의는 싹 요약되고 방대한 기업 데이터는 패브릭스를 통해 강력한 LLM과 유기적으로 붙어버립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75%란 숫자 여기서 나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을 썼더니 회의록 작성 시간이 물러 75%나 날아갔어요. 게다가 이메일 초안 작성 시간도 66%나 줄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확 되찾아주는 확실하고도 뚜렷한 ROI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체 브리티 코파일럿이 어떻게 이런 마법을 부리냐고요? 핵심 능력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한국어 인식률이 무려 94%에 달하는 13개 국어 번역. 둘째, 복잡한 회의를 깔끔하게 요약하고 실행 방안까지 짚어주는 기능. 셋째, 찰떡같이 이메일과 문서 초안을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절대 지치지 않는 초특급 개인 비서가 매일 내 옆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마법을 무대 뒤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거대한 판이 바로 패브릭스입니다. IT나 보안 담당자분들, 솔직히 사내 챗GPT 도입하고 싶어도 회사 데이터 털릴까 봐 엄청 찝찝하셨잖아요. 패브릭스가 그 딜레마를 딱 해결해 줍니다. 사내 데이터는 철동같이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AI 모델이랑은 쫙쫙 연결해주는 아주 똑똑하고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 파트, 4. 글로벌 물류의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다가 웬 물류냐고요? 시선을 좀 돌려보면 이들의 디지털 혁신은 모니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의 거대한 물류를 움직이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첼러스퀘어입니다. 복잡한 물류업계 용어 싹 다 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글로벌 배송을 위한 원스톱 디지털 통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적 내고 계약하고 추적하고 비용 정산까지 그 골치 아프고 파편화된 과정을 하나의 IT 플랫폼에 싹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물류판 하이퍼 오토메이션인 거죠. 클라우드가 이 회사를 미친 듯이 끌고 가는 로켓 엔진이라면 물류는 회사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기반입니다. 작년 물류 부분 매출만 무려 7조 4,268억 원이에요. 클라우드가 화려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 거대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며 전체 체급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5. 2025 AI 비전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큰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거대한 기업이 앞으로 다가올 AI 생태계를 씹어먹기 위해 대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말이죠.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공격적입니다. 작년 10월 대구 데이터 센터 오픈했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그 글로벌 끝판왕인 오픈 AI랑 리셀러 파트너십 맺었죠? 거기다 2026년을 타깃으로 구미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국내에서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거인들이랑 어깨동무하고 판을 주도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입니다. 물론 말로만 번지르르한 게 아닙니다. 올해 클라우드랑 생성형 AI 사업을 위해 무려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AI 인프라 까는데 막대한 현금을 그냥 쏟아붓겠다는 거죠. 이 폭발적인 성장세 절대 놓치지 않고 가속 페달 꽉 밟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투자자들한테 숫자로 팍 찍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작년 배당금을 올렸고 향후 3년간 배당 성향 30%를 유지하겠대요. 뼈를 깎는 기술 혁신을 하면서도
주주들 몫은 확실하게 챙겨주겠다? 이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든든하죠. 자, 오늘 짚어본 내용 한 줄로 요약해볼까요? 수많은 기업이 AI 쓰고는 싶은데 보안과 통합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잖아요. 삼성 SDS는 그걸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아주 우아하고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가장 심플하고 안전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바꾸면서 거대한 AI의 파도를 그 누구보다 신나게 그리고 수익성 있게 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보신 저 놀라운 AI 도구들 그리고 확 줄어든 업무 시간의 마법. 과연 여러분의 회사는 다가오는 이 거대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습니까? 기업의 생존이 걸린 이 흥미진진한 기술의 진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기술의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 읽는 일도 참 중요해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주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SK텔레콤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SK텔레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하나증권에서 나온 2026년 5월자 SK텔레콤 전략 보고서입니다. 시장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잠재력, 그리고 진짜 기업 가치를 찾아내는 것만큼 짜릿한 일이 또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엔 왜 애널리스트가 SK텔레콤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SKT 강세론을 시작으로요. 두 번째, 5G SA 촉매제. 세 번째, 2분기 성장과 기술 우위. 네 번째, 배당금의 이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전략 전망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SKT 강세론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왜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졌는지 결론부터 볼까요? 보고서 입장이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증권은 SK텔레콤에 대해 굳건하게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무려 14만 원으로 꽂아버렸습니다.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중에 단연 원픽, 최선호주라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아주 확실한 펀더멘탈을 근거로 한 수치거든요. 여기 이 흐름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시장이 꽤 출렁거렸잖아요. 그런데도 애널리스트가 SKT의 목표 주가를 얼마나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 강세론을 뒷받침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은 두 번째 파트, 5G SA 촉매제입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이죠. 아니 대체 왜 하필 지금인데? 그 해답은 바로 5G 단독 모드, 즉 5G SA에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펑펑 쓰는 만큼 돈을 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AI 서비스 이용량에 맞춘 토큰 기반 수익 모델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지금 당장 중요하냐고요? 바로 6월 2일에 시작되는 미국의 5G SA 주파수 경매 때문입니다. 이게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 판도를 완전히 AI 중심으로 뒤집어 놓을 엄청난 신호탄이 될 거거든요. 자,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지금 5G SA로 넘어가려고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 그러니까 규제 당국한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3대 강국을 노리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안 밀리려면 정부도 늦어도 올여름에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관련해서 후속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아주 쫄깃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2분기 성장과 기술 우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창한 정책 얘기 말고 진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2026년 예상 성적표를 보면요. 매출액이 약 4조 4,800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5,378억 원이 예상됩니다. 작년 동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한몫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SKT는 이번 2분기에 전년 대비 아주 빵빵한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줄 거란 얘기죠. 숫자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단순한 엑셀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SKT가 가진 기술적 우위에
엄청난 밑줄을 긋고 있거든요. 국내 통신 3사 중에 피지컬 AI나 양자암호 통신 분야에서 지금 SKT만큼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 선점에 있어서 완전 그야말로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거죠. 네 번째 파트, 배당금의 이점입니다.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아주 민감한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현재 SKT 시가총액이 경쟁사인 KT의 무려 1.6배에 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KT가 더 컸는데 완전히 상황이 뒤집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라? 지금 SKT 주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2026년 예상치로 보면 KT가 4.4%, SKT가 3.5%로 나옵니다. 겉보기엔 KT가 한 1% 가까이 더 주니까 훨씬 이득 같죠? 근데 애널리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1% 차이 그냥 싹 무시해라.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답은 바로 이 성장의 궤적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1% 갭은요. SKT가 보여주는 장기적인 주당 배당금, 즉 DPS 성장세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게다가 올해 4분기부터는 비과세 배당 혜택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주주들 지갑을 아주 두둑하게 채워줄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꾸준한 배당 성장 기대감이 SKT의 프리미엄 가치,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올해 주주환원 총액에서 진짜 유의미하게 덩치를 키울 기업은 통신 3사 중에 SKT 하나뿐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6월 전략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전략을 딱 요약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는 이상한 상황만 안 벌어진다면 통신사들의 장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멀티플 확장 국면이 열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SKT는 자기만의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이번 달 시장 평균을 시원하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SKT는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올해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이다. 하나증권 보고서에 적힌 이 한 줄이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글로벌 5G SA 시대가 열리고 AI 네트워크로 판이 바뀌는 지금 똑똑한 스마트 머니가 왜 유독 SKT로 쏠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가오는 6월 AI 네트워크 진화라는 거대한 바람과 든든한 배당 성장이 만들어낼 SKT의 본격적인 멀티플 확장, 이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퍼즐 조각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핵심 자료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차원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